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돈, 그게 현금이든 예금이든 금이든 정말로 존재한다고 확신하시나요?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금을 최후의 안전자산이라고 배웠습니다. 전쟁이 나도 국가가 망해도 금만큼은 남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불안해질수록 사람들은 금을 삽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금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라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있다라고 보증해온 금이 사실은 한 번도 창고에 쌓여있던 적이 없다면 그때도 금은 안전자산일까요? 이건 가정이 아닙니다. 이미 한 번 벌어진 일인데요. 2020년 중국의 한 대형금 가공회사가 금 83톤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83톤이면 한 나라 중앙은행 보유량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은행도 보험사도 감정사도 이 금을 진짜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금괴 하나를 잘라보는 순간 모든 전제가 무너졌습니다. 겉은 황금이었지만 속은 구리였던 것이죠. 한 개가 아니라 창고에 있던 83톤 전부가 가짜였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이 중국했네. 저 나라는 원래 저래. 그런데 이 사건의 진짜 공포는 중국이 아닙니다. 은행도 보험사도 시스템도 아무도 이 가짜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사실. 즉 우리가 믿고 있던 검증이라는 장치가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보죠. 중국의 가짜금은 그래도 실물이 있었습니다. 자른 후에야 들통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금은 잘라볼 수 있습니까? 만져볼 수 있습니까? 뉴스에서 보는 국제금값, 은행 앱에 찍힌 금 잔고, ETF와 금 선물 계좌 속 숫자들. 그 금들은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아무데도 없는 건 아닐까요? 며칠 전 아무 뉴스도 없는데 금값이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누군가는 공포에 팔았는데 누군가는 그 물량을 전부 받아먹었습니다. 그날 누가 이 시장의 버튼을 눌렀을까요? 이 영상은 금값 전망에 관한 영상이 아닙니다. 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금융 시스템의 속임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구조가 무너질 때 항상 마지막에 깨지는 건 개인의 계좌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금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까지 믿어온 안전자산이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단어였는지도 알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가짜가 진짜보다 더 많이 거래되는 시장, 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 시장에는 이상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가격을 움직이는 주체가 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금값은 금고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서류와 숫자가 오가는 화면에서 결정되는데요.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는 국제금 시세, 그 숫자는 실제 금괴가 오르내리며 만들어진 가격이 아닙니다. 그건 금에 대한 권리가 사고 팔리는 시장에서 형성된 값입니다. 즉 실물이 아니라 약속의 가격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려면 복잡한 금융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아직 땅만 있고 건물은 그림으로만 존재하는 상태에서 건설사는 분양권을 팝니다. 사람들은 이 종이 한 장만 있으면 몇 년 뒤 내 집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만약 건설사가 실제로 지을 수 있는 집은 100채인데 분양권을 3,000장 팔았다면 어떨까요?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도 당장 입주하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은 분양권을 사고 팔며 시세 차익을 논합니다. 집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모든 사람이 동시에 오늘 입주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현실이 드러납니다. 집은 없습니다. 서류만 남아있겠죠. 지금의 금시장이 정확히 이 구조입니다. 런던과 뉴욕의 금 거래소에는 실물 금이 실제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양입니다. 창고에 쌓인 금보다 그 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훨씬 더 많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추정합니다. 실물금 1온스당 적게는 수십 장, 많게는 100장 가까운 금 청구권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걸 금융 용어로는 부분 취급 구조, 채담보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은행이 예금자의 돈을 전부 보관하지 않고 일부만 남겨둔 채 나머지를 굴리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만기 때 실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현금으로 정산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조건이 바뀌는 순간 지옥문이 열립니다. 사람들이 현금 말고 금으로 달라고 동시에 요구하는 순간입니다. 금은 부족합니다. 물리적으로 없습니다. 100명이 줄을 서 있는데 금괴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금시장의 뱅크런, 골드런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과장처럼 들리십니까? 역사는 이미 한 번 이 장면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1971년 미국은 달러를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뿌리였는데요. 그런데 여러 나라가 동시에 의심을 품습니다. 미국 금이 충분한 거 맞나? 그리고 달러를 들고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합니다. 결과는 간단했는데요. 미국 금고는 비어 있었습니다. 결국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를 향해 선언합니다. 오늘부로 달러는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고. 약속은 깨졌고 종이는 실물 앞에서 무력해졌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바꿔봅시다. 1971년에는 국가가 직접 문을 잠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만약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공포를 만들어 사람들이 종이 금을 던지게 만든다면, 그리고 그 틈에 조용히 실물만 긁어 모은다면,
이건 음모론일까요? 아니면 금융시장이 수십 년 동안 반복해온 전형적인 수법일까요? 며칠 전 특별한 뉴스도 없이 금값이 무너졌던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사람들은 이유를 몰랐고 공포에 질려 팔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공평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팔았고 누군가는 그 물량을 조용히 받아 담았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자연재해도 아닙니다. 사람의 손이 닿은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 손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손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시장을 움직이는 건 인간이 아니라 알고리즘입니다.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인간이 이 시장에 더 이상 참여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 금값이 무너졌던 그날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특별한 뉴스는 없었습니다. 전쟁도 없었고 중앙은행의 발표도 없었고 기업 파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차트는 갑자기 절벽처럼 꺾였습니다. 5분이었습니다. 단 5분 만에 수십조 원 규모의 금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이걸 움직인 건 사람 손이 아니었었죠. 전화기 붙잡고 팔라고 외치는 트레이더도 아니었고 회의실에서 전략을 짜던 투자위원회도 아니었습니다. 버튼을 누른 건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월가에는 인간보다 빠른 존재들이 있습니다. 고빈도 매매, 흔히 HFT라고 부르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기계들은 뉴스를 읽지 않습니다. 차트를 봅니다. 그리고 인간이 인식하기도 전에 결론을 내버리죠. 인간이 눈으로 가격을 보고 뇌에서 판단해서 손가락으로 클릭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아무리 빨라도 0.2초에서 0.3초입니다. 알고리즘은 다릅니다. 0.001초 단위로 움직입니다. 인간이 눈을 한번 깜빡이는 동안 이 기계들은 수천 번의 거래를 끝냅니다. 이 차이가 어떤 결과를 만들까요? 전쟁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전쟁이 시작됐다는 사실조차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날의 장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금값은 중요한 가격대 근처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시장 참가자 대부분이 이 선만은 지켜질 거다라고 믿던 자리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대량 매도 물량이 던져집니다. 의도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그 선을 살짝 깨뜨릴 만큼만. 그 즉시 전 세계에 깔려있던 알고리즘들이 동시에 반응합니다. 지지선 붕괴, 하락 추세 진입. 여기서부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알고리즘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매도 주문을 쏟아냅니다. 가격은 더 떨어지고 그 순간 또 다른 장치가 작동합니다. 바로 자동 손절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와 기관들은 이 가격이 깨지면 자동으로 팔아달라는 예약 주문을 걸어둡니다. 손실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죠. 하지만 이 안전장치는 폭락장에서는 연료가 됩니다. 가격이 떨어지자 예약된 손절 물량이 터지고 그 물량이 다시 가격을 밀어내고 그 신호를 본 알고리즘이 또 반응합니다. 이건 폭락이 아닙니다. 연쇄 반응이죠. 눈 깜빡할 사이에 계좌 알림이 울립니다. 담보 비율 부족? 반대 매매 실행. 내가 팔고 싶어서 판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강제로 팔아버린 것이죠. 가격은 가장 나쁜 순간에 체결됩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이렇게 무너진 시장에서 누가 돈을 벌었을까요? 모두가 잃었다면 시장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차트를 자세히 보면 이상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폭락 직후 거래량이 터지며 가격이 다시 말려 올라간 흔적입니다. 누군가는 공포에 팔았고 누군가는 그 공포를 전부 받아먹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누군가는 누구일까요? 월가의 거대 금융기관들, 특히 금 선물 시장에서 막대한 매도 포지션을 쌓아온 불리언 뱅크들이 의심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금값이 오르면 이들은 손실을 봅니다. 금값이 떨어지면 이들은 돈을 법니다. 즉 공포가 클수록 그들의 수익은 커집니다. 숲에 불을 질러 동물들을 밖으로 몰아낸 뒤 싼값에 사냥하는 것과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손절이라는 이름으로 쏟아져 나올 때 바닥에서 입을 벌리고 그 물량을 받아 담은 주체가 과연 누구였을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들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이 게임은 며칠 몇 주를 보고 설계된 게 아닙니다. 더 길고 더 크고 더 국가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은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통화 전쟁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월가를 넘어 국가 대 국가의 게임으로 넘어갑니다.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들 건데요. 이렇게 위험한 시장이라면 그럼 대체 누가 금을 사고 있지?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가장 느리고 가장 보수적이어야 할 존재들. 바로 각국의 중앙은행입니다. 지난 2년간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 매입량은 반세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이 정도 속도로 금을 긁어모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건 투자 트렌드가 아닙니다. 유행도 아닙니다. 위기 대응 매뉴얼인 거죠. 특히 눈에 띄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터키, 폴란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달러 시스템에 언제든 목이 졸릴 수 있는 나라들이라는 점입니다. 달러는 단순한 화폐가 아닙니다. 달러는 무기입니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결제망에서 퇴출시키고 국채를 동결시키고 외환을 묶어버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걸 몸으로 겪었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달러와 유로 자산이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남은 건 금과 원자재뿐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전 세계 국가들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종이는 언제든 배신한다. 그래서 국가들은 조용히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팔아치우는 동안 중앙은행들은 말없이 사들였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에 나오지 않게, 가격을 자극하지 않게, 아주 느리고 집요하게.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탈출 준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흐름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브릭스 국가들입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달러 중심 질서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를 쓰는 순간 미국의 규칙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재, 관세, 금융 압박, 모든 게 달러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금 기반 통화 구상입니다. 종이에 신용을 얻는 게 아니라 실물 자산으로 보증하는 방식? 이게 낯설게 느껴지신다면 역사를 떠올리면 됩니다. 1944년 미국은 달러는 금이다 라는 선언으로 패권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그 반대입니다. 누군가는 우리 통화는 종이가 아니다 라고 증명하려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만약 이 흐름이 현실화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달러의 위상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종이 신용 위에 쌓인 통화와 실물 자산으로 뒷받침된 통화의 싸움. 이건 단순한 환율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미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정책이라는 이름의 조용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강한 달러가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행동은 다릅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 빚을 줄이는 방법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갚거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후자입니다. 인플레이션입니다. 돈의 가치를 낮추면 빚의 실질 부담도 줄어듭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제국은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현금이고 가장 늦게 무너지는 건 실물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면 종이는 약해지고 실물은 강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이 항상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상승장 앞에는 반드시 공포가 옵니다. 사람들을 떨궈내야 가격이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세상이 끝난 것 같던 그 순간 금값은 오히려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떠난 뒤 조용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도 그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개미를 털어내고 레버리지를 정리하고 판을 다시 짜는 과정. 이제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이 거대한 게임에서 국가는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개인은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 중앙은행과 월가의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게임에서 방패 없이 전쟁터에 서 있는 나라입니다. 겉으로 보면 한국은 안정적인 국가처럼 보입니다. 외환 보유액도 많고 금융 시스템도 멀쩡해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구조는 전혀 다릅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약 4천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든든해 보이죠.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달러 표시 자산입니다. 미국 국채 달러 예치금 달러 채권, 즉 달러 시스템 안에 전부 묶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은 어떨까요? 한국은행이 보유한 금은 약 100톤 남짓입니다. 비율로 보면 전체 외환 보유액의 2%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달러가 흔들리면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해지 장치가 거의 없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0년 넘는 기간 동안 금을 거의 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금은 이자가 안 나온다. 미국 국채가 더 안전하다. 그 논리가 통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금인데요. 만약 달러 강세가 더 이어지고 환율이 1,500원, 1,600원을 넘기기 시작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에너지, 식량,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는 바로 튀어오릅니다. 기름가, 전기요금, 식료품 가격 모두 동시에 움직입니다. 이걸 수입발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가 폭발하겠죠. 이미 빚이 1,000조 원에 가까운 나라입니다. 금리를 안 올리면 환율이 폭주합니다. 원화 가치가 무너집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고통은 개인에게 옵니다. 자영업자, 월급쟁이, 대출을 낀 모든 사람이 타격을 받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나타납니다. 국제 금값이 크게 떨어졌는데도 한국에서 체감하는 금값은 생각만큼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환율인데요. 달러 기준 금값이 내려가도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원화로 환산한 금값은 방어됩니다. 즉, 한국 사람에게 금은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닙니다. 원화 가치 하락을 막는 방패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금값 떨어졌는데 왜 한국 금은 안 싸죠? 그 질문 자체가 한국이 처한 구조를 보여줍니다. 한국 개인은 달러 약세 국면에서 손해를 보고 달러 강세 국면에서도 손해를 봅니다. 환율이 흔들리면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현금만 들고 있는 게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됩니다. 겉보기엔 안전해 보여도 구매력은 조용히 녹아내립니다. 국가는 이 구조를 개인이 대신 막아주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은 거시를 보고 정치는 다음 선거를 봅니다.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인데요. 국가가 내 돈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나는 어떤 위치에 서야 할까?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앞으로 벌어질 변동성은 모두 재난이 됩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같은 상황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은 다 나왔습니다. 가짜가 섞인 구조, 종이로 부풀려진 시장,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가격, 그리고 국가조차 완벽한 방패가 되지 못하는 현실. 그럼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기서 많은 영상들이 정답처럼 보이는 말을 던집니다. 지금이 기회다. 무조건 사라. 이 자산이 답이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겠습니다. 이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확신에 찬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는 한 번에 움직이라고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포는 급하게 오지만 부는 늘 천천히 이동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예언이 아니라 위치 선정입니다. 나는 종이 위에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실물 쪽에 발을 하나라도 걸쳐둘 것인가? 나는 변동성을 피하려 할 것인가? 아니면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는 자리에 설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원칙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한 방향에 몰리지 말 것, 그리고 시스템을 맹신하지 말 것. 금이 오를지 달러가 오를지 주식이 먼저 회복할지 그걸 맞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구조가 먼저 흔들릴지는 지금까지 충분히 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필요한 건 대담한 배팅이 아니라 살아남는 배치입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산은 지금 어디에 가장 많이 쏠려 있나요? 원화입니까? 달러입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쌓아둔 숫자입니까? 혹시 지금까지 국가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이야기가 단순히 금 투자 얘기가 아니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이건 신뢰가 무너지는 시대에 개인이 어디에 서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답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종이 위에 서 계신가요? 아니면 실물 쪽으로 한 발이라도 옮겨두셨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 마음속으로만 정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가장 나쁜 가격에 행동하게 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 자산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신호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세요. 동의든 반대든 나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이 채널은 정답을 파는 곳이 아니라 구조를 같이 해보하는 곳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는 구조들 앞으로도 계속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버드 경제학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하나의 불편한 구조로 찾아오겠습니다.